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탄핵으로 갑자기 치르게 된 조기 대선, 이제 47일 남았습니다. 예선을 거쳐야 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늘 토론회 조합을 짜는 추첨을 마쳤고, 경선 구도가 확정된 민주당에선 새 후보가 일제히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며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한민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후보는 세종은 행정수도, 대전은 과학수도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전은 AI와 우주산업, 세종은 스마트 행정 등 첨단 산업벨트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세종시를 공략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충청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1박 2일째 충청권에서 행보를 이어가는 김동연 후보도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만약에 당선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집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충청권의 그 행정수도의 완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여기에 더해 대법원과 대검찰청도 충청권으로 옮겨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세종에서 했던 김경수 후보도 세종 집무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세종 행정 수도와 그리고 세종 대통령 집무실 다음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함께 운영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었고요. 민주당의 모든 후보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대선 본선에서도 민주당의 공약으로 정식 채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8명의 후보들 한 목소리로 반 이재명을 외쳤는데 조만간 열릴 토론회에선 여러 사안을 두고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8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각자 공정하게 경쟁한 뒤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서명합니다. 최종 후보 1명의 자리를 놓고 본격적인 당내 경선의 막이 열린 겁니다. 조별 토론 멤버를 정하기 위해 모인 자리, 당 선관위에선 흥행을 고려해 각 후보의 입장 발표를 1분으로 제한했습니다. 근데 왜 그래 하는 거예요? 좀 자유스럽게 해주지. 후보들은 각자 강점을 어필하면서도 결국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를 이길 사람은 자신뿐임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 정권을 선택할 것이냐. 깨끗한 안철수가 범죄 혐의자 이재명을 제압하겠습니다. 저마다의 지지층에 호소하기도 했는데 거리에서 피눈물 흘린 여러분들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제한 시간을 넘어 마이크가 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개혁을 나갔다고 당당하게 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청년 미래 주제인 안철수, 김문수, 유정복, 양향자 후보가 사회 통합 주제엔 이철우, 나경원, 한동훈과 홍준표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차원의 정책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앞선 주 4.5일제에 이어 오늘은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렇게 경선이 본격 시작되자 탄핵에 반대해온 후보마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윤 어게인 신당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있던 배희철 변호사가 내일 여의도에서 윤 어게인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배 변호사는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하며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퇴임하셨지만 강제로 퇴임된 것이지만 헌정사상 퇴임하면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나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나 탄핵에 분노한 청년 세대들의 절박한 몸짓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분위기 속에서도 경선에 임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윤심팔이 하면 안 된다. 탄핵 반대는 물론 파면 이후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당장 만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결심에 대해서 오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JTBC 최현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한 대행이 권한이 없는데도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발생할 문제에 집중한 걸 보면 헌법소원도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 대행이 권한이 없는데도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벌어질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의문이 제기돼 헌법재판소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재심을 하지 않아도 또 한다 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재심이 허용돼도 다수의 재심이 이뤄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에게 권한이 없을 경우에 방점을 찍고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헌법 소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헌법 소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면 대선까지만 역할을 하는 한 대행의 권한만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7인 체제에서 헌법 소원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주심을 맡았던 마흔혁 재판관의 사법적 보복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마흔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급기야 이 사법적 보복까지 언급하고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마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부터가 문제라는 입장이라고요. 네, 일부 유튜버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게 뭐 주심이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추첨이라 그러니까 순번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정말 깨름칙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양심이 있겠지 했는데. 근데 이게 주심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심을 정하는 방식은 이런 무작위 추첨입니다. 아, 요즘도 이렇게 뽑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2003년까지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물레통으로 뽑았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주심을 정하는 사건 배당, 이건 전자 추첨 방식이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 내규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심을 정할 때 일단 재판소장이나 퇴임 예정자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재 측은 JTBC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소장 대행인 문영배 재판관은 제외하고 또 퇴임 예정인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을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이 부분도 헌법재판 실무 지침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림을 함께 보시죠. 일단 주심이 정해지고 심판이 시작되면요. 주심은 첫 평의 때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발제자 같은 거죠. 그래서 토론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함께 하게 되는데요. 결론을 내는 평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심이 다수 의견을 냈다면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을 토대로 초안을 직접 작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수 의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초안 작성자는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다시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심이라고 해서 뭐 판결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군요. 게다가 또 재판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판관이 참여하는 이 헌법재판의 총 진행자, 그러니까 재판장은 재판소장이 맡게 됩니다. 이 전직 재판관도 일련의 과정에서 주심이 방향을 설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주심의 역할은 사건과 관련해서 그 내부 정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판의 속도라든지 반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심의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마흔역 재판관뿐 아니라 어제 결정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까지 전원일치로 내린 결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9명의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해서 내린 결론인데요.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에게 보내온 결정서 원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재판관 9명이 모두 직접 각자 이름을 쓰고 날인을 했습니다. 직전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주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맡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주심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재판관의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 전원 일치 파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2번 연속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면서 그 목소리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스피커 역할을 하던 유튜버들마저 분열하고 있는데 김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가 이어졌던 헌재 앞. 현수막 하나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매일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고요. 일부 경찰 버스들만 남아 있습니다. 밤낮으로 돌아다녔던 유튜버들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도 펜스가 이게 그저께 치워졌어요. 이상한 거야. 적응이 안 돼. 그때는 뭐 좀 조용해지니까 좋죠. 예전처럼 이제 다시 적응을 해야 될 입장인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온 자택 아크로비스타 앞도 마찬가지. 날씨와 어울리지 않게 태극기와 현수막은 을신연스럽게 나부낍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스피커 역할을 하던 유튜버들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애가 그러더라고. 요즘 뭐 유튜버로 유명한 애. 윤어게인은 끝났다. 김문수야. 나는 한덕수야. 나는 나경원이야. 이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기 대선 운운하는 배신자들 각성하라. 모어라 광화문으로. 이게 맞습니까? 전환기 선생님 부르는 거, 대통령께서 부르는 거 아니면은 전 이제는 저런 세력들 때문에라도 뭐 쫓겨나면서까지 집회에 참석하고 싶지도 않고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을 콕 집고 친분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국회 3선에 도지사 재선까지 실무형 리더로서 뭐 대통령이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제 개인적으로요 그 대학교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복권과 조기 대선으로 파가 갈리며 일부는 국민의힘에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지를 원한다면 우리 애국시민 앞에 무릎 꿇고 요청해라. 다시는 우리 자유대학 대학생들한테 전화해서 본인들 기다리는 뒤에 보통을 해달라. 이딴 소리 하지 마라. 다양한 이념적 배경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8대0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파면한 후 이들 극렬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이지 않고 흩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강연에 나섰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는데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넘어선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낭독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퇴임을 하루 앞둔 오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90분 동안 특강을 이어간 문대행. 쏟아지는 질문엔 대부분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묻는 질문에 답변이 제한된다며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깊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의 기준도 설명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관용과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자제가 있었는지 봐야 했다는 겁니다. 탄핵소추는 관용과 자제의 기준을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넘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이라 문제없다 말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치의 중요성은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통합은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게도 인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호소해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 시간이 걸렸다며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문대행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두고 여권이 사퇴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 사람은 어떤 소스로 썼는지 경청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임기 6년 마침표를 찍은 문대행은 내일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퇴임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문영배 권한대행과 함께 가난했던 학창시절 그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준 김장하 선생에게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른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관객들 요청으로 다시 재개봉할 정도인데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단호하고도 명쾌한 주문 낭독으로 시민들 기억에 남은 문영배 헌법재판관. 6년 전 국회 청문회 발언도 재조명됐습니다.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 재판관이 청문회 자리에서도 꺼낸 은희는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고등학교를 만들어 기증하고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내어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재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차 한 대 가진 적 없고 찍힌 사진마다 늘 끄트머리 자리에 섰던 그러면서도 사회 약자에게 조용하지만 커다란 힘을 보탠 김장하 선생은 다큐 영화를 통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형평운동 기념사업회도 만들어 차별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차별을 없애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30년이 지난 오늘 와서 그 차별은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큐 영화는 관객들 요청으로 개봉 1년 반 만에 다시 극장에 나왔습니다. 내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봐야 되겠다. 보고 배워야 되겠다. 자신은 낮추며 세상에 빛을 보태면서도 평생 인터뷰에 응한 적 없다는 선생은 100분 넘는 다큐 속 이 말을 하면서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 JTBC 강나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앞서 재판부가 언론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특혜란 비판이 잇따랐는데 다음 주 재판 땐 허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첫 내란 형사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론 노출을 피한 채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법정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언론의 촬영 신청이 늦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못 들었다며 다시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재판부터 법정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비판을 의식했는지 오늘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두 번째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 규칙에는 피고인이 반대해도 재판장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18년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반대했지만 법원은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전례에 따라 재판이 시작하기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하도록 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첫 재판처럼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내일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군 내부에선 계엄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했던 정보사령부와 특전사령부 등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탄원서를 강요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직후 청주공항 폭파 등 임무를 부여받은 정보사령부 소속 HID 블랙 요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무를 배당받은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장 업무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할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관련된 내용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 지시를 제가 해놓은 상태고 그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의혹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군 관련 제보자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었는데 군에서 이 제보자들을 색출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제보를 처음 받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보자와 다시 연락이 닿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제보자가 군내에서 명령을 내려도 실행이 안 되니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고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대 내의 내란 세력은 아직 헌정 파괴와 체제 전복의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경고합니다. 블랙 요원 건드리지 마십시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과 소통하는 지역대장 등 간부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실명 탄원서를 모으면서 일부 부대원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도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선 군이 고위급 장성 인사를 강행해 알박기를 하려고 시도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던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돌연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 장관은 해당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흘 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1심 상해 이유로 급작스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나흘 만입니다. 갑작스런 사의를 두고 법무부 안팎에선 지난해 12월 배 본부장이 국회에서 대통령 출국 금지를 공개한 일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출국 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네. 예, 출국 금지 했습니다. 박 장관은 탄핵이 기각되면서 이달 10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곧장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 출금 공개를 언급하며 출입국 본부장을 질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최측근 박성재 장관의 복귀로 인해 예상됐던 일이 벌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국 금지 사실이 비공개 정보였고 업무 보고 과정에서 언급이 있던 건 맞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출입국 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한 뒤 언론 연락을 피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박성재 장관은 출국 금지 조치나 연장에 관한 질타가 있던 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박 장관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통해 내란 잔여 수사와 공천 개입 의혹 등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복귀하자마자 법무부 고위 간부가 사의를 표한 만큼 박 장관 복귀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법원 폭동 당시 소화기로 유리문을 부쉈던 이 녹색 점퍼 차림의 이 남성. JTBC 기자라는 허위 주장이 퍼지기도 했죠. 이 남성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영상을 보여주자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고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몰려들었던 지난 1월 19일 새벽. 법원 앞에 모여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누군가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국가가 전복됐는데 왜 우리를 막습니까? 우리를 도와서 국가를 전복할 잡아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녹색 점퍼남으로 알려진 29살 전모 씨입니다.
전 씨는 법원 유리창을 깃발과 막대로 부수고 내부로 들어가 소화기로 유리문을 내려쳤습니다.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으로 올라가 쇠막대를 들고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JTBC 취재진과 유튜브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 씨의 첫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전 씨는 폭동 직후 종족을 감췄고 한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녹색 점퍼남이 JTBC 기자 아니냐는 허위 주장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 CCTV 등을 분석해 추적한 끝에 범행 14일 만에 진범을 붙잡았고 조사 결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2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와 폭동 당시 영상을 지켜본 전 씨는 재판부가 본인이 맞냐고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구속 상태에서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 씨는 특수곤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동 당시 법원으로 난입해 유리문을 내려치고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가 활보했던 전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온 날 입주민들이 꽃다발을 전달하고 환영 현수막을 내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꽃다발을 전달한 입주민은 윤석열 정부 핵심 실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수막은 모친이 간부로 있는 아파트 동대표단이 준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지난 11일, 한 노인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JTBC 취재 결과 꽃을 건넨 사람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 배모 씨입니다. 자택 입구엔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란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현수막엔 12기 입주자 동대표 1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 씨는 12기 동대표단 감사를 맡았습니다. 이날 입주민 게시판엔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항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입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걸었단 겁니다. 되게 황당하고 제가 이제 생활지원센터에 확인을 했죠. 확인한 바에 하면은 그 회장하고 배씨라는 분이 이제 감사였는데 그 두 분이 주도해서 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제 다른 입주민들의 반대가 충분히 예상되고 그랬는 상태에서 그거를 걸었고 심지어 현수막에 적힌 12기 동대표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12기 동대표 중 한 명은 JTBC 취재진에 현수막을 보자마자 바로 항의했다며 12기 동대표 회장 정모 씨와 감사 배 씨가 진행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결국 현수막은 하루도 안 돼 철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12기 동대표단 회장이 현수막과 꽃다발을 준비했고 꽃을 전달해달라는 부탁만 들어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효 1차장은 어머니께 들은 바가 없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어머니는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안보실장이 3차례 교체되는 동안에도 차장 자리를 지켰던 윤석열 정부 핵심 실세로 통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오늘 제2결에 8개의 법안이 붙여진 가운데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등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온 건데 투표 결과 8개 법안 모두 과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하는 제2결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두 특검 법안은 각각 최소 5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기엔 부족했습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7표, 부 98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부는 현재 두 특검 법안 모두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피의자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하였고 계속하여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부결된 법안들에 대해 대선 국면 이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 거리나 사고 시에도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거나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몰렸던 박정훈 대령이 결국 무죄를 받았죠. 박 대령은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를 고소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영장이 과장됐지만 허위는 아니라며 불기소 의견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됐습니다.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령은 구속영장에 VIP 경로설은 망상이라고 적은 군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불기소, 재판에 넘기지 말자는 의견을 적어 군검찰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의견서에는 증거인멸 주장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기록 삭제 부분을 군검사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이 부하 직원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선 해당 군검사가 거짓말을 직접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면서 주관적 해석이 포함됐지만 역시 허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장 내용의 근거가 불명확하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사건은 박 대령에게 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 군검찰로 되돌아갔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최상병 순직 1년 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도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박 대령 측은 사건의 당사자인 군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건 맞지 않다면서 국방부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 군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공군부대 한 간부가 부하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세탁 심부름 같은 사적인 요구를 상습적으로 해왔고 신고한 부하를 색출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군 모 부대 부서장 A 중령이 최근 부하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법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중령은 지난해 1월 부임 직후부터 부하 장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왔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밤에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집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시키거나 여성 간부에게 세탁소에 옷을 맡기라는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사로 사무실을 옮겨야 하자 부하들에게 새 사무실의 기존 방 형태 그대로 원상복귀를 해놓으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A 중령은 또 근무 시간에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을 하며 결제를 미루는 등 근무 태만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부하 장교가 결제를 받으러 오자 중요한 판이니 기다리라거나 결제를 해주면서도 포인트를 얼마 못 땄다며 면박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신고가 접수됐는데 A 중령은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시도까지 했고 공군 측은 2주가 지나서야 A 중령을 분리조치시켰습니다. 공군은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므로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2년 전에도 부서장이 부하들에 대한 갑질로 보직 해임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 달 종료 예정이던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이 2년 더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매달 1,000명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빌라입니다. 문 앞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연락이 누절된 집주인이 파산한다는 소문까지 돌자 보증금을 몽땅 잃을 처지가 된 세입자들이 나선 겁니다. 그 집주인이 나 파산이다 이래갖고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갓 사회에 나온 사람들인데 전 너무 막막하죠. 현재 인근 빌라 3개 동 70여 가구가 비슷한 상황인데 묶여있는 보증금만 총 80억 원이 넘습니다. 흘러가는 상황이 그 빌라왕 전세 사기 표본이랑 너무 흡사하고 부동산이 애초에 소개할 때 이 건물 근저당 대비해서 시세를 뻥튀기게 해서 저희한테 소개를 했고요. 정부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년 전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종료되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2년 연장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지만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매달 1000건 넘는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구제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 세든 지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내란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논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고 등기부 등본에 임대차 관련된 내용을 다 이렇게 명기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가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숫자는 2만 8천여 명. 그중 일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책임져야 할 전세 사기범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를 두고 이례적으로 경고음을 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에 들어왔다는 표현도 나왔는데 특히 계엄 여파가 이어졌던 1분기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널뛰는 환율 때문에 기준금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엄 여파와 미국 관세 폭탄 후폭풍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1, 4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오래됐고 1, 4분기 성장률도 상당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커서 그걸로 인한 또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한국은행은 매년 3개월마다 경제 성장률 수정치를 발표하는데 오늘처럼 중간 집계 상황을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한국은행 설명대로라면 다음 달 나올 수정치가 지난 2월 전망보다 훨씬 나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오늘 한국은행은 이달 금리를 2.75%로 동결했습니다. 며칠 새 100원 가까이 널뛴 원달러 환율에다 한미 관세 협상 등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및 무역 협상 전개,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 및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다만 다음 달엔 금리 인하가 유력해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낮아질 경우엔 예상보다 올해 인하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출 침체, 내수 침체로 완벽한 복합 불황이거든요. 5월에는 한 번 내려야 되고 하반기에 2번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이 대선을 고작 일주일 앞두고 치러지는 걸 의식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금통위와 저희들은 약간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한국은행은 또 정부가 요구한 12조 원 규모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갈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 전쟁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칩 수출 제한에 미 연준 의장도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하면서 뉴욕 증시는 또 출렁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AI 반도체 칩 수출기를 좁히며 기술 패권을 둘러싼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저사양 AI 칩 H20도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미 정부는 이 칩이 중국 AI 기업 딥시크에 활용되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Virtually all semiconductors are made now in Taiwan and they're finished in China. We can't rely on other countries for semiconductor. These are national security issues. AMD, 인텔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파월 의장은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내 경제력 1위인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is is recklessness at another level. The geopolitical impacts are outsized. The trade impacts are outsized, not just the economic. Where the hell is Congress?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파월 의장의 우려 속 뉴욕 증시는 출렁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 넘게 떨어졌고 다우와 S&P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55억 달러의 손실을 떠안게 된 엔비디아는 6.87%, AMD는 7.35%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일본이 오늘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을 직접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이시바 총리는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관세 협상 대표가 미국으로 향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방위비와 무역의 공정성 문제를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등판 소식에 일본은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생겼다며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직접 논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일본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협상을 앞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을 면담한 뒤 큰 진전이 있었다고 미리 밝힌 겁니다. 일본 측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밝히는 대신 몸은 한껏 낮췄습니다. 明らかにもう格下も格下ですので、出てきて直接話をしてくださったことは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 이어진 실무 협상에서 양국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합의해 정상 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米国はこの90日間でディールを成り立たせようというお考えを持っているんだろうと理解をいたします。 이시바 총리는 최종 합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閣僚級協議の推移を見ながら、私自身最も適切な時期に訪米をし、トランプ大統領と直接会談するということを当然考えておるもの。 우리나라는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치러지는 상황에서 관세 유예 조치가 오는 7월 3일에 끝나는 것도 부담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덕수 대행 체제를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입니다.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니 협상이 늦어진다는 문제도 거론됩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요즘 봄이 맞나 싶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초만 해도 겨울처럼 눈이 내리더니 오늘은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분수대의 물줄기가 시원하게 치솟습니다. 겉옷을 입는 대신 팔에 걸친 시민이 많습니다. 아예 반소매 차림으로 다니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반소매 입고 나왔는데 더운 것 같아요. 날씨가 바람은 많이 불긴 하는데 확실히 더워진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나뭇잎이 풍성해지기도 전에 계절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낮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한여름이 돼가지고요. 나들이 하기는 좋기는 한데 또 많이 돌아다니니까 좀 덥고. 사나흘 전 눈을 뿌렸던 날씨는 어제부터 급변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햇볕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7도, 서울은 24.7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삼척시 신기면은 29.7도까지 올랐습니다. 초여름 날씨입니다.
내일은 영남을 중심으로 기온이 올라 대구가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주말엔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지난번처럼 온도가 뚝 떨어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수증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북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며 19일 토요일 낮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일교차가 큰 봄날이 이어지며 계절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요즘 과거에 비해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려운 한자 표현 등을 모르는 걸 넘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머무는 보호 대상 아동들입니다. 신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사를 고정시키는 건데 소리기술을 이렇게 한 다음에 혼자 사는 20살 청년의 8평짜리 집에는 미용실 헤어롤 수십 개가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자격증을 따기 위해 혼자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실기가 아니라 필기 시험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다 실기 재능 있다 이러는데 이제 필기 부분에서 계속 그렇게 떨어지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라는 내내 문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게 유독 어려웠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에선 이런 어려움을 눈치채고 도움받을 형편이 안 됐습니다. 유행어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제 너무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대화하면 또 너무 수준 높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부끄러워지기도 해서. 이 청년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 NGO 단체가 최근 보육원과 같은 양육시설 5곳의 아동 75명을 조사했더니 절반이 난독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아동 가운데 절반도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을 앞둔 시점, 천직이라 생각한 헤어 디자이너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살 일은 막막합니다. 취업을 해서 자격 시험 볼 때 그리고 고용계약서나 그런 거를 보고 업무 매뉴얼 같은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 문해력이 어려우면 그거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퇴소 이후에 이 친구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문해력의 결핍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서 해마다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시설을 나옵니다. 의식주 지원도 중요하지만 문해력 결핍 해소를 돕는 게 진짜 자립을 위한 길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제때 교육을 받으면 문해력으로 겪는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직접 돕고 있는 봉사자를 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64 퇴직 교장 선생님은 매주 2번 보육원에 갑니다. 읽고 쓰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앳된 발음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자음부터 하나하나 배웁니다. 이거 뭐지? 와, 난 잊어버린 줄 알았어. 응? 응? 자, 오, 안 잊었어. 태어나자마자 베이비박스에 담겼거나 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입니다. 문해 환경이 낮은 아이들은 보통 가정보다도 좀 더 열악한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홀로 서기까지 남은 시간은 10년. 절실한 마음으로 문해력을 심어준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아주 중요한 도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가 필요하듯이 어릴 적 생긴 읽기 능력 격차는 한 교실 안에서 5년까지 벌어지지만 빨리 개입할수록 큰 변화를 보인다 했습니다. 표정도 많이 좋아지고 교우 관계도 달라지고 많이 변했다고. 또 다른 보호기관 아이들을 만나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찍 눈치챈 어른들 덕분에 꾸준히 수업을 받은 아이들. 지옥 같았던 학교 생활부터 달라졌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선생님이 맨날 물어보면 몰라요 막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많이 찾아보고 또 책으로 막 찾아보고 칭찬받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속마음을 표현할 줄 알게 되어 좋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통할 수 있고 편지를 쓸 수 있고. 누구한테 혹은 쓰고 싶어요? 엄마요. 키워주셔서 고맙다고요. 이 아이들에게 문해력 교육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3년을 오늘도 되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의료 공백이 오랫동안 이어졌고 끝내 오늘 정부가 물러서며 의대 증원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정부는 1년 2개월 전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늘 내년도 모집 인원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에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고작 20%대입니다. 교육부는 마지막 카드를 내놨다고 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멈출진 미지수입니다. 의료개혁을 추진해온 복지부는 교육부 발표 직후 원칙을 바꾸게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됐는데 해결은커녕 주무부처끼리도 입장이 갈린 겁니다. 집단 행동을 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는 현재 2% 정도뿐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필수 진료 과목의 의사 배출은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환자들은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환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눈하고 연결된 이 신경이 손상이 돼서 지금 현재 1년 동안 이렇게 안대를 쓰고 수술을 해도 제대로 원상복구는 될 수는 없는 상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2,000명 증원 정책은 곳곳에 상처를 남겼고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바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탬버리는 없다. 자, 국민의힘이 오늘 1차 경선 조별 토론 멤버를 발표했었죠. 네. 자, 보신 것처럼 B조에는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속해서 사회통합을 주제로 이번 주말 TV 토론을 벌이는데 특히 나경원, 한동훈 후보 간의 공방 어떨지 지금 벌써부터 주목된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앞서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랑 붙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미 두 사람은요. 결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거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닮아가는 거 아니냐라면서 한 차례 공방전을 벌인 바가 있고요. 네. 그런데 오늘도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가 어제였었죠. 다 당내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시행착오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렇다면 당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그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민심도 굉장히 동요했잖아요. 그때 왜 저만 지적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 많아서 그때 입국 닫고 옆에서 탬버린 치면서 아부하고 있었습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자신을 비판한 상대방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또 반발하는 모습이군요. 자, 그러자 오늘이었습니다. 나경원 캠프의 김민전 대변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 후보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 강하게 바로 반박을 했는데 이 장면도 보겠습니다. 당에서 탬버린이 있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본인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누가 탬버린을 쳤니 안 쳤니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지도부에 있을 때도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으로 한동훈 체제가 와해되기 직전이었죠. 네. 자, 당원 게시판 논란 사태 지금 상당히 시끄러웠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 당시에 팔동은 잔민전 이런 식의 감정 싸움이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친윤계인 김민전 당시 최고위원이 앞장서서 한 전 대표를 공격했고
예를 들어 참고로 저 팔동훈이라는 거는 한 전 대표가 거짓말을 한다 이걸 꼬집는 표현이었고요. 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잔민전이라고 그래서 김민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졸았던 걸 꼬집어서 저렇게 감정 싸움을 벌인 적이 있어서 자, 이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도 나경원, 한동훈, 나경원 후보 간에 어떤 불꽃 튀는 공방이 나올지 네. 관심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한편 어제 이 시간이었죠. 국민의힘 서류 심사에서 3명이 컷오프되면서 기탁금을 1억 원을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떨어진 3명에게는 기탁금이 반환이 된다면서 기탁금은 경선 참여 비용의 성격이라 1차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면 당이 기탁금을 받을 이유가 없고 과거부터 그래왔다고 밝혀와서 바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물 새는 관저.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일주일가량 관저에서 머물면서 사용된 수돗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 파면당한 4일부터 퇴거하기 하루 전인 10일까지 사용된 총 물의 양이 228톤 정도 되고 수도 요금도 7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하루에 28톤에서 39톤 정도가 쓰인 건데요. 참고로 서울시 측에서 지난해 냈던 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 기준 2인 가구의 연간 수도 사용량은 159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 약 3톤 정도 넘는, 3톤 조금 넘는 양이 사용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4에서 75배 정도 상당히 많이 쓰였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쓴 겁니까? 뭐 관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대통령실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은 먼저 결국에는 파면 이후에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것은 파면 이후에 바로 퇴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자,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외부인을 불러서 사적 만찬을 했다는 사실 네.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고 또 퇴거하는 당일에는 저 고양이 놀이시설이죠. 캣타워가 외부로 반출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때문에 전직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될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논란이 되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관저에는 상당히 많은 경호 인력이나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 근무하고 있고 이 수돗물은 생활용수 이외에도 조경이나 관저 주변의 청소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쓰이고 있고 또 기존에도 일평균 사용량이 25톤에서 32톤 정도에 이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가 지목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보조 배터리는 이 비닐팩에 따로 보관하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비행기 동체 윗부분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여객기입니다. 국과수는 기내 선반에 실려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호용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에 넣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미리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1000mAh 용량의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를 비닐팩에 넣고 내부 회로를 깨트렸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가연성 가스가 나오자마자 터지며 사방으로 파편이 튑니다. 이상 징후를 보이고 불이 나기까지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질이 있다면 대응하기도 전에 번질 수 있는 겁니다. 내열 주머니에도 넣어봤습니다. 큰 폭발과 함께 불이 솟구칩니다. 금속 보관통에 넣었을 때도 굉음과 함께 통이 찌그러질 정도로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이런 그 보조 배터리, 휴대용 보조 배터리 전용의 백이나 그 용기는 현재는 인증받거나 성능 검증 받은 제품은 현재 없습니다. 전문가는 차라리 충전을 덜한 상태로 가지고 타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충전율이 각기 다른 보조 배터리에 구멍을 내 충격을 줬습니다. 충전율이 60%를 넘지 않는 배터리의 경우 가스만 배출하고 폭주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부턴 높은 열이 발생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보조 배터리가 열 폭주를 시작하면 순식간에 400도가 넘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물통에 담가 열을 식혀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어느 때보다 한숨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가게를 도와달라면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MZ세대 자녀들 덕분에 돌파구를 찾은 사례가 화제라고 합니다. 이한길 기자가 어떤 이야기인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과자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요거는 또 이제 초코다 보니까 단짠단짠으로 짠맛을 끌어올리는. 준비는 끝나고 가게 문을 열자마자 갓 구운 과자와 빵이 팔려나갑니다. 학교 끝난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우연찮게 오픈런을 하게 됐습니다. 동네 작은 디저트 가게에 손님이 몰린 건 보름 남짓입니다. 큰딸이 엄마 가게를 소개하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덕분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그런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이제 가끔씩 했는데 딸이 이제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12.3 비상계엄은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손님들이 아예 밖에 안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완전 전멸인 상태. 1월 중순까지 아예 손님이 없으니까 좀 많이 심각했죠. 그러자 MZ세대인 자식들이 나서 부모님 가게를 소개하고 찾아와 달라 호소했습니다. 일단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냥 올리게 됐어요. 뭐라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장 많이 본 글은 조회수가 1억 7천만 회를 넘었고 이런 가게를 모은 자영업자 구조 지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은 일부러 이런 가게들을 찾아 물건을 사고 밥을 먹었습니다. 3일 만에 3천 건을 넘기고 4월 1일이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저녁에 사람들 아주 빗발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재료들이 하나도 없어서 다 떨어졌고 그 사람들이. 덩달아 주변 가게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이제 덕분에 좀 손님이 늘어난 것도 있고 이제 좀 더 잘 되셔서 저희는 좀 묻어가는 쪽으로. 대통령이 국정 책임을 내팽개친 사이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스스로 그 상처를 조금씩 메워가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투수가 공 1개를 뿌리는 사이에 도루 2개를, 그것도 홈스틸까지 해냈습니다. 만화에서나 있을 만한 일인 것 같죠? 롯데의 황성빈 선수, 오늘도 1회 첫 타석부터 발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1회 투아웃 1, 2루 상황, 롯데 전준우 타석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놓쳤던 한 선수를 쫓아갑니다. 2루에 있었던 황성빈이 어느새 3루에 가 있는 겁니다. 포수가 타자의 체크 스윙 여부를 1루심에게 물어보는 사이 그 어수선한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키움 홍원기 감독은 어이없게 내준 도루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키움 투수 하영민이 1루를 견제하는 사이 이번엔 홈을 파고들었습니다. 1루수 카디네스가 공을 받아 한참 동안 주자를 태그했는데 그 느슨함을 노린 겁니다. 투수가 공 1개를 던지는 사이 도루 2개를 성공하며 득점까지 챙긴 황성빈의 센스에 키움은 1회부터 혼돈에 빠졌습니다. 적시타 하나 없이 선취점을 따낸 롯데는 경기 내내 한 차례도 리드를 내주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사실상 승부는 1회에 이미 기운 겁니다. 제가 주자에 나갔을 때 언제든지 좀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선수의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서 지난해 갈까 말까 심리전으로 밉상과 열정 사이를 오갔던 황성빈. 올 시즌은 부상으로 초반 출발이 더뎠지만 빠른 발로 되살아났습니다. 번트 같은 빗맞은 땅볼을 치고도 열심히 달려 안타로 돌려놓기도 했는데 오늘도 1회 첫 타석에서 투수의 공을 3루로 툭 쳐놓고 달려 내야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12경기에서 6개 도루를 기록하며 이 부문 1위로도 올라섰습니다. 덕분에 한때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롯데도 깨어났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곳곳에 눈이 내렸는데 갑자기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은 24.7도, 경북 울진은 29.6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25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 오후부터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또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도 때때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량이 많겠고 봄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반면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오후부터는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난 주말과 달리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